지금 시장은 약간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뭐가 좀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시장 참가자들이 좀 붙고 있다. 원자재 가격이 어쨌든 너무 급등을 하면 전체적으로 소비재 기업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줄어드니까. 이런 인플레 시대가 계속 이어진다면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없는 기업이냐, 그럼 그만큼 독점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원자재 값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원자재 가격이 계속 지금 뛰고 있죠. 어쨌건 이게 우크라이나 상황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럴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주식이 좋을 것이냐, 혹은 어떤 주식이 피해를 입을 것이냐, 요거를 구분하는 일들이 요즘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일단 올라가게 되면 보통 이제 원자재 관련주라 그러죠. 이제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비철금속. 그러니까 뭐 포스코 같은 철강사 말고 그런 이제 원자재를 직접 수급을 해서 그걸 가공해서 판매하는 회사, 대표적인 고려아연 같은 아연 회사, 풍산 같은 이제 구리 회사, 이런 기업들이 실제로, 왜냐하면 바로 받아다가 가공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 전가를 바로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원자재가 사실 뭐 이런 비철금속만 있는 게 아니라 농산물도 있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니까 밀가격 올라가면 수혜주가 뭐죠? 비료 회사들. 거기 또 러시아가 또 비료 수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비료 공급 안 되면 가격 튀겠죠. 그리고 사료업체들. 사료업체들은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바로 가격 전가를 해버린대요. 그래서 사료업체들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를 때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거든요. 근데 같은 음식료인데 제일제당이나 대상 같은 경우는 바로 원가 전가를 못 하잖아요. 할 수가 없어요.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료보다는 이제 사료업체들이 먼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시작이 됐을 때 이렇게 올라갈 때는 그런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으니까 1월하고 2월에 그 전쟁 터지고 나서 실제 비료, 뭐 비철금속 이런 기업들 주가가 좀 많이 올랐고, 또 한 가지가 국제유가 올라가면 수혜받는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 광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유전 같은 거 개발 많이 했던 자원개발주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주가 많이 올랐는데, 대표적인 가스공사 같은 기업들. 그렇죠. 네, 많이 네, 올랐죠. 많이 갖고 있죠, 광고. 그 다음에 옛날에 LG 상사 있죠. LX 인터내셔널. 이 회사도 뭐를 하냐면은 그런 이제 뭐 니켈 광산 개발도 하고 있고, 석탄 있죠. 석탄 트레이딩 되게 많이 해요. 석탄 가격 급등하니까 당연히 수혜받고, 또 SOL 같은 정유주도 가격 전가 바로 가능하니까 이런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데, 근데 반대로 만약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꺾인다, 반대로, 그러면 이들은 당연히 모멘텀이 꺾이니까 당연히 주가 빠지겠지만, 그럼 반대로 봤을 때 원자재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누가 수혜를 받겠느냐? 피해보는 기업이 당연히 반사이가 없겠죠. 예를 하나만 들면 가장 명확한 게 뭐냐면 석유화학과 정유예요. 정유는 원유를 수입해다가 이제 나프타를 이제 증류를 해가지고 뭐 휘발유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만드는데, 아무튼 바로 가격 전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재고자산 평가이익을 얻어요. 원유를 수입을 하게 되면 갖고 있는 동안 원유가 가격이 올라가면요, 이 재고가 올라가요, 가격이. 그래서 수익을 얻는데, 석유화학은 정반대입니다. 석유화학은 이 원유를 수입해다가 나프타를 이제 받아가지고 이 나프타 가격이 원유에 연동이 돼요. 이 나프타를 정제를 한 다음에 에틸렌 있죠. 에틸렌, 프로필렌 이런 걸 만들어요. 근데 나프타 가격은 올라갔잖아요. 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에틸렌 가격을 못 올려요. 이 정가를 못 시켜요. 석유화학 기업들은 어떻게 되면 마진이 확 줄어버리겠죠. 그래서 석유화학은 급락을 했어요. 실제. 그러니까 피해주죠, 대표적인. 근데 만약에 원유가 꺾인다, 그러면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대한유화 이런 기업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되게 단순한데, 또 음식료도 반대로 사료는 빠지고, 그렇죠. 제일제당 같은 기업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좀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번만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런 메커니즘,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올라가면 요게 내려가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이거죠. 핵심은 바로 가격 전가가 가능하냐, 가격 전가를 지금 못하는 섹터냐, 여기에 따라서 이게 좀 갈라질 수 있다는 걸 한번 좀 파악을 해보시면. 그리고 반도체는 예를 들면은 이런 거는 영향 없어요. 반도체는 원재료 비중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뭐 거의 실리콘으로 좀 만드는데 그렇게 큰 뭐 원재료 비용이 없기 때문에 반도체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하락에 큰 영향은 없는데, 근데 반도체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말씀을 드리면은 그럼 중립 아닌가? 근데 왜 빠지지?
이런 말씀하실 그렇죠. 거예요. 왜 빠지냐면은 그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일단 올라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난방도 해야 되고 차를 타고 휘발유 차를 몰고 아니 경유차를 몰고 지금 휘발유 가격이 2,000원 막 넘었고 경유값이 2,000원 넘어. 근데 출퇴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줄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가 그 어떤 생활을 할 때 필요한 필수품에 대한 비용이 늘어나는 대신에 그럼 뭘 줄여요? IT 기기 소비를 줄여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아이패드 사려고 그랬는데 안 사는 거죠. 아, 이거 나 요새 출퇴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이패드를 지금 사려고 했던 거 몇 달 후로 미뤄버릴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도. 그러면 IT 기기 소비가 줄어버려요. 예. 그래서 반도체에 좀 이게 간접적으로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어쨌든 너무 급등을 하면 전체적으로 소비재 기업들한테도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좀 부진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하여튼 이 소비자가 됐든 아니면 거래처에게 물건값을 이전시킬 수만 있으면 좋은 건데 네, 맞아요. 그러려면 이 소비자 판매 대상은 이 브랜드 파워인 것 같아요. 지금 맞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현대차는 가격 올릴 생각을 못 하는데 테슬라는 원자재 값 상승 네. 이것으로 차량 가격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나 애플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 브랜드 파워가 브랜드 정말 파워가 중요한 있어서. 시대. 그래서 사실은 워런 버핏이 그런 기업 좋아하잖아요. 예전에 애플도 샀던 거고. 그렇지. 애플이 물론 지금 뭐 아이폰 가격 예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올랐는데도 더 올릴 수도 있고 테슬라도 사실은 이제 원가 부담 때문에 올린 건 맞지만 그런다고 사람들이 테슬라 차를 안 살까? 워낙 그 브랜드 파워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표님 말씀대로 안녕하세요. 815 모니톡 시청자 여러분,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2022년도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이 담긴 요약집을 제가 직접 작성하였으니 새로운 투자를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규 발간된 2022 트렌드 요약집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약집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신 신규 고객님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이베스트 모바일 앱을 설치하신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개설 시 개설점은 반드시 다이렉트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815를 입력하시면 이벤트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벤트 신청 고객님께는 요약집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 시 바로 사용 가능한 주식 상품권 5,000원권도 저희가 입금해 드리니 참여하셔서 혜택 모두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주식시장 전망과 메가트렌드 산업 내용, 주식 트렌드 요약집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이런 인플레 시대가 계속 이어진다면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기업이냐, 없는 기업이냐. 그럼 그만큼 독점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반도체도 저는 삼성전자를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반도체만큼은 삼성전자가 이 파워가 있잖아요. 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반도체 가격을 어쨌든 협상을 통해서 올릴 능력은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전자 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갤럭시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갤럭시의 브랜드 파워가 애플 아이폰에 비해서는 현저히 떨어지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렇죠. 인정은 해야죠.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삼성이 만약에 갤럭시 브랜드 파워가 엄청 낮다면 이런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갤럭시에 대한 브랜드 파워가 좀 낮다는 건 또 이런 인플레 시대에는 또 악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업마다 분석을 해보시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현대차는 좀 약간 장단점은 있어요. 뭐냐면 현대차의 브랜드 파워 예전보다 좋아요. 근데 현대차의 일반적인 브랜드 있잖아요. 이거는 올리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네, 테슬라처럼 막 올릴 수 없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제너시스가 데이트를 쳐버렸어요. 근데 제너시스는 고가 브랜드예요.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제너시스를 살 때 여기서 가격 올라간다고 안 사진 않아요. 저항이 좀 떨어져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제너시스를 제대로 브랜드 가치 올린 거는 또 현대차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저는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다 이게 장단점들은 분명히 있어요. 코카콜라가
지금 가격 인상을 해도 코카콜라 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100원 올린다고 내가 안 마시겠어요. 맞아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근데 그 편의점에 가보시면 이 탄산 말고요. 수많은 뭐 이렇게 야쿠르트라든가 아니면 우유라든가 많죠. 이게 어느 회사가 갑자기 막 200~300원 올렸어요. 그런데 다른 회사 안 올려요. 그럼 이 회사 제품은 도태될 겁니다. 그치. 왜냐하면 브랜드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브랜드가 네. 확 각인이 돼 있지 않으면은 네. 보통 2+1 해도 맞아요. 응, 네. 그거 싸다고 그럼 맞아요. 조금 비싸더라도 브랜드 있는 거 먹지. 네.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 예. 그래서 진짜 이제는 올해도 그렇지만 전 내년까지도 고물가는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물가는 좀 완화돼도 그러면은 고물가 시대에 내가 소비재 기업 있잖아요. B2C 기업이죠. 소비재 기업에 투자를 한다면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를 정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진짜 하셔야 될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내가 이걸 장기 투자할지가 결정되니까 정말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요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이제 어쨌든 상승하고 있어요. 며칠이긴 하지만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나 그렇죠. 이런 분위기가 지속이 된다고 할 때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섹터나 종목, 주식 같은 게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은 보면 뭐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제가 한번 섹터 쪽 한번 볼게요. 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섹터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보면 시장이 지금 오늘 올라가는데 사료업체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아직 원자재 가격 상승이 안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이건 가격 전이가 되는 거다. 네, 바로 돼요. 사료는 그냥 오르면 바로 가격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사실 이 사료업체들 주가가 급락을 해야 시장 분위기가 이게 좀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도 사료업체들이 강한,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가 못 가잖아요. 오늘은. 그렇죠. 예, 코스닥 중소형주들이 강한데 어쨌든 좀 테마성 재료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걸 봐서는 그냥 종목 장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오늘 보니까 음원 음반주들 오늘 좀 괜찮은 편이고 요새 뭐 엔터사들 주가 흐름 좀 좋으니까 괜찮은 편이고 요새 그리고 유통회사들 주가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마트 또 롯데쇼핑 뭐 롯데 하이마트 이게 결국에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또 기대감들도 그렇죠. 붙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한 뭔가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이 지금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이고 2차 전지 섹터가 오늘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하지만 이건 좀 순환매겠죠. 그동안 워낙 빠졌으니까 아직은 좀 주도주라고 좀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또 정유주가 지금 오늘 좀 좋잖아요. 이노베이션, S-오일. 이 기업들이 가는 건 아까 사료업체랑 맥을 같이 하죠. 아,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수혜를 받겠구나.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좀 쉽게 안 꺾인다고 보는 것 같아요. 거기다 편의점 회사들도 오늘 주가 흐름 좀 괜찮은 편이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또 여행주도 오늘 강하거든요. 약간 리오프닝. 그래서 현재 좀 주가 움직이는 것만 봤을 때는 낙폭과대주 중에서는 2차 전지가 좀 올라가는 편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낙폭과대주 말고 오르는 거는 정유나 사료 같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일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지금 시장은 어쨌든 그런 그 원자재 가격이나 아니면 리오프닝과 관련된 섹터에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은 약간 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뭐가 좀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시장 참가자들이 좀 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하는 게 뭐냐면 당분간 이런 시장이 이어질 거예요. 뭐냐면 오늘은 2차 전지가 강했잖아요. 내일은 자동차가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낙폭과대주들끼리 한 번씩 순환매가 붙을 겁니다. 예, 그게 내일은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몰라요, 사실은. 근데 오늘은 2차 전지가 강했으니까 낙폭과대 대형주 중에서 일부 기업들은 한번 순환매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많이 빠진 기업들 한두 개 정도 고르는 거 좋고 또 철강주가 갈 수도 있어요. 사실 뭐 포스코 현대제철도 워낙 안 갔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선택은 진짜 대형주인데 대형 수출주인데 많이 빠진 것 중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다음 낙폭과대주는 아닌데 아까 리오프닝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주처럼 뭔가 모멘텀이 있는데 좀 쉬어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건설주 같은 거, 정책 수혜주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모멘텀이 있잖아요. 아니면 원전주 또 있을 거고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인데 지난주에 올랐다가 좀 쉬어가거든요. 이런 기업들도 또 차례가 되면 또 한 번씩 순환매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당분간 박스권장이라는 걸 염두에 뒀을 때 순환 상승으로 좀 시장을 보시면서 두 가지죠. 선택지는 낙폭과대 내가 순환매를 한번 탈 거냐, 주도 업종에서 순환매를 한번 타볼 거냐, 이거에 대한 선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오늘 강한 걸 쫓아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잖아도 어떤 네. 알레님인가 그 테마주 쫓아다니다가는 금방 올인난다 그럼요. 계좌 맞아요. 이런 얘기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른 거에 자꾸 관심 갖지 말고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아직 안 오른 맞아요. 바닥권에 있는 다른 쪽에 가서 좀 기다리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순환 상승장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런 장도 있어요. 주도주만 가는 장도 있어요. 그런 장이면 쫓아라도 가야 되는데 그런 장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은 돌고 도는 장이니까 좀 못 오른 기업을 좀 순환매 관점에서 한번 좀 들어가서 좀 트레이딩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분들도 좀 몇 분 계세요. 뭐냐면 지금 주가가 뭐 오른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오르는 것 자체가 이제 참 체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시장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러니까 상승세로 상승장으로 돌아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 반등에 불과한 것이냐. 일단 요걸 좀 우리 아까 얘기는 했지만 네. 좀 이거 다시 한번 명백하게 이거에 따라 또 전략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은 그거예요. 첫 번째가 지금 지수가 2,600까지 빠졌다가 지지받고 올라왔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하잖아요. 리스크들이 좀 완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 악재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점은 나왔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2,600을 깨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새로운 악재가 나오면 2,600을 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중국의 선전시가 갑자기 셧다운 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몰랐던 악재가 나온다면 그거는 또 지수 저점이 깨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기존에 나왔던 악재가 또 반복된다. 이러면은 지수가 저점을 깰 가능성은 별로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을 찍었는데 다만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냐 이 판단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만 봤을 때는 지금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보면 저도 물론 추세 반등이 나오길 원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왜냐하면 추세 상승을 위한 조건이 아직 달성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추세 상승을 위한 조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을 빠뜨렸던 세 가지 악재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러시아 전쟁, 그렇죠. 두 번째가 긴축, FMC의 과도한 긴축 우려, 예, 그거에 따른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이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소비 둔화 우려, 뭐냐면 선전시 그 셧다운 당했잖아요. 그렇지. 그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어쨌든 풀려나야 됩니다. 근데 한번 볼게요. 러시아 전쟁이 끝났나요? 완화는 될 수 있는데 끝난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건 몰라요. 이 조건만 봤을 때는 아직은 해당 사항이 없고 다만 이제 주가는 미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큰 악재는 아닌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긴축 이슈. 이것도 이제 긴축을 사실은 지난 FMC는 엄청나게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면 굉장히 악재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긴축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네, 5월부터. 맞아요. 예. 5월 또 QT까지 한다 그러고 막 굉장히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준 의장의 우리가 그 발언을 제대로 해석해 보면요. 약간 경기가 희생되더라도 일단 물가부터 잡겠다는 게 목표예요. 이게 명확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증시가 더 폭락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왜 안 빠졌냐? 미리 선반영해서 그래요. 그것도 지수가 20% 미리 빠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안 빠진 거지 긴축이 해소된 건 아니고요. 6월 달에 0.5% 인상 가능성이 좀 남아 있어요. 아직은. 그럼 제임스 블라드 같은 사람들은 아직도 막 0.5% 지금 당장 올려야 된다. 막 계속 얘기를 해요. 강력하게 물가 안 잡혔지 않냐. 이런 거니까. 그러면 긴축 이슈가 완전히 완화되는 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뭐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쟁이 끝나서 고물가가 급격히 완화돼야 돼요. 연준이 생각한 것보다 좀 빠르게.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한두 달은 또 지나봐야 돼요. 그래서 긴축 이슈의 반영은 맞는데 해소는 아니다, 완전한. 그래서 아직은 추세 상승은 좀 힘들어요, 솔직히. 예. 저도 뭐 낙관론자지만 그러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저는 뭐 이제 좀 분석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의 선전시가 이제 오늘부터 봉쇄가 풀렸는데 지금 걱정되는 게 중국이 상해 쪽으로도 지금 전염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니까 대도시까지 지금 오기 시작하고 베이징까지. 그러니까 완전한 봉쇄령까지는 안 가겠지만 거기에 상해, 그러니까 아까 선전시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부 락다운이 대도시 중심으로 또 언제든지 한 번씩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면 중국의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느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전히 가시는 게 좀 보여야 되거든요. 사람 심리가. 아, 이거 몇 달 후에는 바뀔 거야.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요. 시장 참가자들이 지금 나오는 데이터 보니까 6월, 7월, 8월에는 뭔가 바뀌겠는데? 이러면요. 진짜 추세 상승 나옵니다.
근데 그걸 확인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도 모르고. 그렇죠. 저도 앞으로 지금 나올 당장 일은 모르죠, 몰라요. 우리가.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너무 급락은 이제 걱정하지 말자. 이제 반영은 했으니까 더 큰 악재만 아니면 저점은 안 깨는데 추세 상승까지는 확인이 좀 몇 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2,600, 2,800의 박스권으로 보시면서 종목 장세로 보는 게 지금은 좀 현실적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뭐 장기적으로는 추세 상승 여전히 보고 있어요. 뭐 3,000, 3,200, 300 결국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은 하지만 당분간 몇 개월간의 흐름을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좀 박스권으로 보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런 의견도 있어요. 뭐냐면은 그 연준이 뭐 5월 뭐 QT를 하든 뭐를 하든 뭐라 그럴까요? 그 긴축에 대한 경고를 하고 그다음에 금리를 7번을 더 올리겠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럼요. 이거에 따라서 또 그다음 조치들이 더 강력해질 수 있으니 라는 얘기가 맞아요.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중요한 게 인플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제가 이게 다 좀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보셔야 될 건 2개만 보면 돼요. 인플레, 물가랑 그다음에 경기. 그렇죠. 이 2가지예요. 결론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주식시장의 장기 랠리를 결정한 이 2가지거든요. 근데 물가가 오르더라도 경기가 확장 속도가 빠르면요. 금리를 올려도 주식시장 랠리가 나오고요. 지금은 왜 못 가냐면은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가 지금 사실 진짜 둔화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둔화돼도 경기 둔화되면 금리를 낮춰서라도 경기를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못해요. 물가 때문에.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연준 의장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이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빨리 끝나고 인플레가 연준 의장 생각에는 가을에 좀 물가가 완화될 줄 알았는데 봤더니 5월부터 물가가 굉장히 빠르게 안정화되네? 그러면 무슨 얘기죠? 생각보다 빠르게 물가 안정화되면 긴축 속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경기에도 좋아져요. 예. 그 소비 심리가 살아나게 되고 그럼 경기도 좋아지고 물가는 완화되고 그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랠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여름에도.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냐고. 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가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들이 언제쯤 나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매달 지겹지만 ISM 제조업 지수도 보고 소비자 물가도 확인하고 연준 의장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매번 체크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걸 매달 보다 보면요 변화가 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나와서 매주 나오니까 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예언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2가지 주축, 물가가 언제 안정화되는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저는 한 가지 그나마 다행인 게요.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는데 침체까지는 안 가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지표들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미국 S&P 500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도 여전히 좋습니다. 한국도 올해 역성장 안 합니다. 이걸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는 아니에요. 경기 침체로 안 가면 약세장은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틀려버리면 약세장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은 일시적인 경기 둔화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